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겠다며 추진 중인 종부세 완화 방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정부 안에 반대하고 나선 건데요. 이대로 종부세 완화 방안 좌초되는 걸까요? 민심은 세금과 부동산으로 움직인다는데 정치권은 어떤 셈법을 하고 있는지 금요 경제 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김현아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 종부세 완화 방안 1주택자들 세금 부담 덜어지나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에도 몇 번 지금 다뤘습니다만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도대체 국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올해 종부세와 관련돼서 감면을 해주려면 추석 바로 지나고 9월 16일쯤 관세 특례 신청을 해야 됩니다. 9월 16일 다음 달 네, 16일부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다시 역산해 보면은 이제 국회 올해 임시국회 마지막일인 8월 말일날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게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소위라 그러면 조세 소위, 기재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물론 이제 조세 소위 위원장을 갖고 서로 이견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가구 1주택이지만 종부세 완화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여야가 좀 팽팽하게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부과 그 대상 기준을 보면은 예. 이제 감면가액까지를 14억까지로 지금 정부에서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14억까지 네, 올리겠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11억까지 해야 된다. 예, 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그래서 예. 과표의 일정 부분을 이제 분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표의 10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과표의 뭐 한 50%면 50%, 60%만 정도를 이제 부과하는 건데 이거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뭐 한 50%에서 70%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에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거의 뭐 100%로 맞추겠다, 시세에 맞추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거의 한 80%, 95%까지 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안은 이거를 80%로 낮추겠다. 그리고 이제 정부 안은 60%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여기에 팽팽한 의견 차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과세 기준은 1주택하고 좀 다르게 아까 1주택자는 14억이 넘어가는 또 민주당은 11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이었다면 다주택자는 기존에 6억 원만 넘어가게 되면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주택자한테 종부세가 많이 부담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거를 상향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얘기를 냈는데 뭐 여기까지는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문제는, 지금 건들지도 못하고 예. 1가구 1주택 종부세에 대해서만 논의하는데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거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과도하다. 또 지금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을 심의하는 부동산 심의위원회에서조차도 네. 최근에 너무 고가주택이 빠르게 올랐는데 이거를 이렇게 과표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선 때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기대감을 줬던 공약인데요. 네. 공교롭게도 지금 뭐 종부세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집을 한 채 가진 시민들이 내는 재산세에서도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동산 보유세 부분을 조금 낮추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물가가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느니 사실은 꾸준히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가계 입장에서 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데요. 네. 경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과거 굉장히 호경기 때 부과했던 세부담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가구들의 가처분 소득은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결국 우리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 예. 끊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 지금 막혀 있고 조세 소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뭔가 좀 다툼을 벌이는 분위기이고 가장 쟁점은
1주택자 기본 공제를 지금 11억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문제에서 지금 야당이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겁니까? 14억까지 가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11억 기존 이제 법에 있는 11억을 그대로 적용하자. 이게 이제 14억으로 그 3억 그 공제 범위를 더 두자는 것도 올해 한해서 올해 부가분에 한해서 특별 공제입니다. 올해만 특별하게.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보면 기존에 이제 11억이라는 부과 대상 기준을 12억으로 1억 정도 올리는 걸로 돼 있어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자.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작년, 재작년 한참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이 부담이 과도해질 걸 우려해서 올해 한해서 3억 정도 공제 범위를 더 늘리자고 하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종부세와 관련해서 이제 오랜 논쟁의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종부세를 이렇게 완화하는 거는 사실상의 부자 감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14억까지 그 공시가 기준으로 공제 범위를 두게 되면 실제 시가로는 한 20억 넘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래도 이게 이제 조세적인 차원에서 맞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앞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민주당도 대선 때는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대선 때는. 네, 게다가 이제 기존의 9억을 11억으로 이렇게 이 공제 범위를 늘린 거는 문재인 정부 때 한 거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논리는 동일했어요.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논리 동일하게 너무 이제 종부세 1주택자 과세 대상자들의 특히 1주택자들의 부담이 과도하니까 이걸 좀 완화해 주자. 이유는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나 공제액을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나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고요. 일단 지금 국회에 보니까는 조세 소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더라고요. 위원장도 못 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양 당이 조세 소위 명단을 제출을 해서 소위가 구성되고 위원장 결정하고 간사 결정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세소위 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를 가지고서 힘겨루기를 여전히 하고 있어서 위원장을 누가 갖느냐 이렇게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조세 소위를 거쳐야 예. 이 세법이 기재위 전체 회의에 올라가고 또 국회 본회의까지 가는 건데 보통 여야 동수로 구성은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기재위 전체에서 여당 의원들이 10명인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당이 10명. 네, 그리고 야당이 아마 16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기재위원장을. 기재위원장을 그러니까 여당이 기재위원장을 가져갔으니 조세 소위 위원장은 야당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논리적으로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당이 다 독식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여당에서는 그냥 예결 소위 위원장 가져라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그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감세안을 내놓은 마당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조세소위 위원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협상이 계속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조세소위가 구성이 돼야 세법을 심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 회의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전체 회의에서 하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체 회의 지금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이제 올해 이 부가 대상자를 정하려면 시일이 굉장히 급박한데.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회의를 안 열고 있으니까는 여당이 발표해 놓은 안이 자칫 국회에서 진전을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김연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9월 16일부터 벌써 특례 신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뭔가 이달 말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에 9월 16일 날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신청을 하려면 뭐 미리 사전에 안내를 받아야 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9월에 예정대로 신청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많은 언론 지상에서 이제 현 상황의 세부담, 그다음 정부가 제시한 좀 완화된 세부담으로 했을 때 종부세 부담이 강남의 한 30평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더라고요. 2.5배에서 3배. 예. 근데 이게 이제 고가주택의 종부세가 뭐 많은 분들은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거 당연히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부세를 현실화시키는 속도가 최근 한 3년 동안에 너무 급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조세에도 부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을 팔아서 판 금액에 대한 이익을 갖고 내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건데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집을 갖고 있다고 어디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는 분도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민주당도 보면 뭐 노인 가구들 또 소득이 없는 가구들 은퇴 가구들에 대해서 많은 또 세부적인 조정안들을 서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 그러자는 게 아니라 올해 한해서 조금 특례를 폭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야가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을 저는 공히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올해는 통 크게 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민주당이 자퇴로. 협조를 하고 또 뭐 조세위원장을 소위위원장을 주면서 그런 합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안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맞느냐 부가가 또 적절하냐 이렇게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하나도 거기로 논점이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정부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비상 조치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뭡니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예, 뭐몇 아까 이제 퍼센트 하는 60%에서 80%인데요. 과거에 이거를 뭐 한 30에서 50%로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할 때 이제 너무 갑자기 세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세 부담은 뭐 과표와 세율은 그대로 적용하되 네. 과표의 일정 부분을 곱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30%나 50%만 적용하게 해서 과표를 대폭 할인하는군요. 그렇죠. 대폭 할인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시행령에 이 규정을 둔 것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과세 당국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운영의 묘를 준 것도 방법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국회가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지금 시행령으로 사실은 정부가 임시 방편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부디 그렇게 되지 그렇게 않고 되잖아요.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지만 예.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로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정부가 예시한 60%보다 더 낮추는 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근데 네. 그래도 아마 정부가 당초 예상한 종부세 부담보다는 조금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네, 아무리 그러나 낮춰도. 지금 이제 기존 세 부담보다는 조금 낮출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좀 비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아닐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이 기재위에서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대폭 낮춰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야, 근데 그게 그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추면 네. 이제 부가 대상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세부담, 거죠. 예. 어쨌든 11억이라는 그 기준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그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60에서 100일 겁니다. 낮출 예, 더 그거의 추가로 못 최저점을 낮출 지금 최저점이 선택을 한 그럴 수 건데 있다. 아마 더 낮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재부에서도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렵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보면 60에서 80이 아니고 그걸 80에서 100으로 그러니까 60에서 100이 아니라 80에서 100으로 조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범위를 좀 이렇게 축소하는 걸로 세제 개편안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공제 범위도 14억으로 올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사실 100%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로드맵에 따라서 올해가 100%가 되는 100% 해였습니다. 과표 그대로. 근데 이제 100%는 민주당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민주당은 80%로 하자 이렇게 안을 내놓은 거고 여당에서는 지금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최저 범위인 60%로 하자 이걸 낸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사실 60%로 하겠다는 게 이미 6월 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예. 더 이상 다른 수단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그 여당에서는 14억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13억으로 하자 이런 타협안을 내놨어요. 여당에서. 네, 공제 범위를 야당에서. 여당에서. 그래요? 아, 네, 여당에서 네. 13억까지는 할 수 있다. 한발 1억 정도 1억 물러설 수 정도 있다. 물러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세제 개편안 내놓은 게 12억이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도 저걸 마냥 고집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11억과 13억 사이에서 14억 사이에서. 네, 13억, 14억을 절대 못 받는다니까. 14억 못 가고. 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예. 일단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을 야당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타협이 민주당이 이루어질 타협을 거다. 해도 할 것 같고 예. 지금 뭐 세제 개편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뭐 법인세 세제도 있고 부동산 관련 다른 세제들도 내년에 그 세제 개편안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여당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간에 지금 국회 운영을 타협을 적당히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14억 원안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조금 타협점을 찾는 게 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1주택자 과세 특례를 11억에서 정부는 14억, 정부 여당. 그런데 혹시 야당을 좀 설득하려면 야당이 좀 요구하는 조금은 낮춰주는 안이 타협이 가능성 조금
뭐 있다고 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정치는 또 타협의 기술이니까. 그렇죠. 지금 기재부 네. 입장에서는 말을 꺼내놨는데 이거를 원상 복귀로 다시 돌릴 수는 없겠죠. 네. 어떤 최대한 뭐 부가 대상을 줄이던 부가 부담을 줄이던 하여튼 노력은 할 텐데요. 네. 뭐 이제 시행령 개정이 어차피 올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는 뭐 내년에서도 공정가액 비율에 대한 조정을 정부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과세 기준과 세율의 부분에 있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여지를 좀 뭔가 어떤 융통적인 수단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저는 매번 이렇게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이 과세 특례, 1주택 특례를 대폭 올리는 거, 14억으로 기본공제 올리는 거 외에 왜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자 네. 이거에 관해서 야당도 흔쾌히 지금 이견이 동의하는 없는 거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네. 고령자 장기 보유자의 경우에 예. 이제 과세 이연 제도를 과세 이연하는 활용해서 거.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예. 것도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상속이나 이사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자 이것도 이제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다주택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것도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회의를 열어서 이견 없는 것들은 합의하고 예. 다만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거냐 이건 이제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그건 토론을 하면 좋은데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매번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공정시장 가입 비 물론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그러라고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이 공제 범위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까지 포함해서 좀 포괄적인 논의를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세제 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공제를 11억에 12억을 올리는 정부안으로 또 올라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 이제 큰 특징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1가구 1주택과 1가구 다주택은 세율이 달랐거든요. 그걸 이제 단일 세율로 그거죠. 통합하는 안을 냈어요. 다주택자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세율이 그러면서 낮아진 문제는 있는데 사실은 그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단일하게 적용하는 거는 저는 뭐 그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세제가. 예. 그래서 그런 쟁점들이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지고만 씨름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종부세가 우선 더 토론해야 될, 더 지금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야 될 게 많은데 아까 다주택자의 중과세 되고 있는 거를 1주택자처럼 조금 완화하는 그런 큰 이슈가 남아 있잖아요. 이런 거와 지금 집값 주택가격 안정과 종부세금과 주택가격 지금 어떤 연관 관계가 지금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세금에 대해서 조절을 급격하게 하지 않으려면 조세가 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안정적으로 부과가 돼야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과표를 그렇게 아주 현실 가격에 높게 맞추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격 변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과표 현실화를 이제 거의 100%를 맞춘다고 하니까 이것은 집값이 오를 때는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지만 만약에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 결국 국민들은 좀 세금을 적게 낼 수는 있지만 그 조세를 통해서 뭔가 나라 살림을 계획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도 조세 예측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 사실은 너무 과표를 현실화율에 맞춰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왜 종부세가 9억, 12억, 14억 이렇게 됐냐 하면 지난 한 5년 동안에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이 한 5억 이상 올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부세 대상이 굉장히 소수였다면 이제 서울 주택의 한 30% 이상이 종부세 30%. 부과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정치적 힘을 발휘해서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에 조금이라도 민주당이 완전히 거부하지 않고 어쨌든 협상안에 임하는 것 자체는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조세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화하되 좀 천천히 지속 가능하게 사람들에게 세부담이 되지는 않고 예측 가능하게 뭐 앞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면 세금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조세 조항도 없고 또 가격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그것을 조율해야 되는 정책적인 부담도 덜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부세 대상자가 서울에 한 30% 된다면 민주당도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정부가 요구한 1주택자 완화를 무작정 반대하기도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좀 있겠어요. 저희가 보면. 서울시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에서 예. 민주당 후보자들의 공약에도 예. 이 종부세 재산세 부담 완화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 어디선가 타협이 이루어질 텐데 1주택자 과세 특례제도 13억에서 지금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13억 정도가 타협의 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봐가지고. 11억에서 13억 사이 11에서 정도가 13억 사이에서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예. 마찬가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예. 여당이 주장하는 60%와 야당이 주장하는 80% 어디 사이쯤에서. 근데 이제 정부가 그건 이미 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예.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큰 상관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일부 이제 그 이 특례 범위가 늘어난다는 발표가 나오니까 시중에 나왔던 매물이 다시 들어갔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좀 이 경기 사이클이 하강 국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별다른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이 보유세 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근본적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재산세하고 통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세제를 선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재산세 부담이 과도해질 것을 우려해서 그러면 이제 조세 저항이 커지니까 네. 정부가 이거 통합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세금 위에 또 다른 세금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 재산세와 통합하는 게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아 의원님은 이 부동산에도 상당히 전문성이 원래 있으신데 지금 시장 동향 뭐 세금과 꼭 연계는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앞으로 전망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일단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또 고물가에 따른 실질적인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요자들이 집을 사기에 집의 절대적인 가격 수준 자체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의 하락세가 보이는데 전반적인 금리와 경제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 하향 국면을 보일 거라는 것은 뭐 전문가들에게 크게 이론이 없는데요. 이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항상 경기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요동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웠던 원칙이 있죠.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겁니다. 거래세는 낮추고. 근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는 거래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는 사실은 이제 거의 집 가진 것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벌금 형태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과감하게 완화 드라이브가 좀 당분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개 중에 어떤 것들을 현실화하고 어떤 것들은 조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낮출 것이냐라는 합의점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 이후 대구 서문시장을 갔죠. 첫 번째 규제 혁신 전략 회의를 주재했는데 규제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상징적인 정책입니다. 박원석 의원님, 오늘 규제 혁신 전략 회의 뭐 좀 중요한 얘기 좀 나왔습니까? 정부가 이제 지난번에 한 차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경제 형벌 같은 경우에 좀 비범죄화를 하자. 경제 형벌이요. 네, 그런 큰 이제 규제 개혁의 방향을 정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마 부처별로 이게 이제 비범죄화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이제 형량을 좀 낮추거나 이런 그 이슈들을 정해서 보고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되려면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일부 있겠으나 대다수는 법일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을 고치려면 또 이걸 국회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난번 정부 1차 발표에서 이제 중대재해법이나 또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이 얘기가 거론이 됐어요. 근데 그건 이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법이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일단 규제부터 완화하겠다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오늘 아마 그 보고 내용에는 그 내용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과징금으로 처리해도 될 만한 예. 그런 정도의 법 위반 사항을 여전히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나 아니면 이제 중복 처벌을 하는 거나 이제 해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뭐 처벌 수위가 과도하거나 예. 이런 내용을 1차로 정비하겠다라는 내용 정도가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제 형벌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인들이 가장 좀 두려워하면서 좀 더 걱정하는 게 이게 바로 경제 형벌인데 어떤 부분에서 특히 기업인들이 지금 경제 형벌 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어떤 분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요번에 거론된 것들은 네. 주로 경쟁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공정위에서 공정 조사를 관련법. 하거나 예. 이제 여러 가지 처분을 받을 때 이제 적용되는데요. 예.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행정처분에 의한 뭐 벌칙금이나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형법으로 처벌을 한다는 얘기는 예. 이제 뭐 돈도 내고 또 그걸 안 냈을 때 뭐 징역을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상응되는 또 벌칙이 있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예. 서류 하나 누락했다고 해서 이제 전과자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법 생긴다고 조항은 합니다.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그런 사항이 아주 뭐 일부 실제에서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고 지금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담합을 빼놓고는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 이렇게 경쟁 관련 법에서 형법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 많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예. 공정위에서 이제 조사를 나갈 때 이제 처음에 현장 조사를 나갈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나가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조사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또 위원장의 허가 없이 좀 끝이 없이 조사를 연장하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나갈 때 예. 조사 이제 공문을 보통 보내는데 나가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혐의 때문에 나가는지 어느 사업장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나가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에서 공문 하나 오면 이제 그렇죠. 비상이 되겠죠. 예, 벌벌 떱니다.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네. 그럴까? 근데 우리가 보통 고소 고발이 있을 때도 예. 정보 공개를 통해서 고소장의 내용이 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은 그런 것까지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역시도 사실은 형법이라든가 상법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법 개정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미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어? 야당이 이것을 받아들여 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 있고 예. 하더라도 좀 이건 빨리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혁신위원회에서의 발표는 경미한 사항부터 그래서 이제 기업에 좀 그 아주 불편했던 것들 이런 것부터 해소해주고 나머지들은 이제 국회에 정식적인 뭐 법 통과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서부터 이 상황은 예견이 됐었습니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에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걸어왔기 때문에 네. 이 입장을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제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금 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대외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쎄 여당도 좀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좀 진짜 정치력을 발휘해야 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뭐 2년 뒤에 국회의원의 원구성이 바뀌기 전에라도 뭔가 좀 진일보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규제 혁신 전략 회의인데 말씀하신 경제 형벌이 좀 뭐 하나하다 뭔가 형사처벌이게 툭하면 형사처벌이냐 이런 요구도 있었을 테고 이 환경 규제 혁신 이런 얘기도 조금 기업들이 간절히 지금 바라는 분야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야 할까요? 이제 대부분의 환경 규제들이 이른바 이제 덩어리 규제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규제가 뭉툭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세분화해서 규제를 풀어줄 건 풀어주고 예. 또 한편으로는 강화할 건 강화하고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포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이제 그런 포괄 규제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시스템처럼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도록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건의들이 예. 주로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환경 규제도 굉장히 좀 유의해야 되는 게 예. 이제 기업의 모랄 해저드를 부를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느 부분에서 어떤 규제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제 경제 형벌에 대해서 비범죄화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이게 매번 정권 때마다 정경련이라든지 경총이라든지 이런 경제단체에 빠지지 않는 건의 사항인데 예. 그동안에 이제 잘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은 봐주고 또 특히나 이제 재벌 총수들이라든지 이런 주요 중대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때 되면 다 사면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류의 모럴 해저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맞느냐 이런 국민 정서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정부도
당장 뭐 기업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이나 공정경제 3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좀 그 행정처벌로 단순화해도 큰 무리가 없는 이런 상황부터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다는 거니까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종부세 혼란 관련 금요 경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현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